시간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평범한 일상적 행동이라도 오랜 시간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 개인에게 시간의 흐름은 삶의 단계별로 다방면의 변화를 수반한다. 제한된 수명의 범위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인간에게 살아온 세월을 의미하는 시간은 신체적, 정신적, 개인적 변화와 함께 가족적,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중첩시킨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와 인생관의 관조와 성찰이 생겨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이에 따른 성취의 단계와 관련하여 자주 접하는 문장은 중국 춘추시대 공자의 논어, 위정, 20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15에 배움의 뜻을 두고 30에 서고 40에 혹하지 아니하며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으며 70에는 40을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소위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공자의 말씀이 오늘날의 일반인에게도 자기 수양의 지향점으로 제시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1981년생 MZ세대의 동양 철학자 임건수는 색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일단 공자가 제시한 저 과제들이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다. 우리의 인생살이와 모순되는 것 같다. 15에 학문의 뜻을 뒀다고 한다. 하지만 보통의 인간은 그 나이 때 공부는 제쳐두고 놀고 싶을 뿐이다. 30에 일입했다고 한다. 어떤 뚜렷한 인생의 지향점이 섰다는 말인데 그때도 인간은 여전히 갈팡질팡한다. 또 40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데 늘 정직하게만 살아온 사람들도 유혹에 흔들릴 때다. 60에 귀가 순해졌다고 하는데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60에도 귀가 절대 순해지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공자란 사람도 과연 저런 과제들을 나이대별로 성취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는 우리의 인생살이 특성과 공자의 겸손한 성격을 감안해 자부심 담긴 자기 인생 평가가 아니라 반대로 회한이 담긴 인생 해고를 읽어야 우리가 살면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데도 진정으로 도움이 되리라 해석한다. 15에 공부의 뜻을 뒀어야 했는데 30에 인생 방향성이 뚜렷해졌어야 했는데 40에 유혹을 이기는 인간이 됐어야 했는데 50에 천명을 알았어야 했는데 60에 귀가 순해졌어야 했는데 기존의 도식적 해석과 상반되는 도전적 관점이다.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왔고 공감했다. 높은 지경에 오른 공자일지라도 실제로 나이대별로 꾸준하게 성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사 공자는 그렇다고 해도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런 경지를 향해 자신을 수용하는 도덕률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다만 나이에 따라 인생의 단계별로 당면하는 현안에 대한 기준점이자 향후의 지향점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2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공자가 설파한 인생 단계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는 이유는 삶의 근본적 측면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자의 시대와 우리의 현재는 존재하는 시공간이 다르고 물질적, 기술적 여건은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한한 인생에서 거쳐가는 생로병사, 나이에 따른 가정과 사회의 역할 변화 등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다. 공자의 인생 마무리는 70세였다. 평균 수명이 90세에 육박하는 현재와는 20년가량의 간극이 있었지만 기본적 흐름은 다르지 않다. 수명이 늘어나며 연령대별로 느끼는 감각이 달라질 따름이다. 인생 정상의 변곡점, 50의 고민.
현 시점에서 50세는 인생의 정점에서 맞이하는 사회 경력, 가족관계, 신체 건강 등 다양한 측면의 변곡점이 교차하는 시기다. 먼저 50세 전후는 사회 경력의 정점이다.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대략 40대 중후반부터 10여년이 역량과 역할에서 최고점을 형성한다. 20대 후반부터 축적한 사회 경험과 평판의 기초에 각자의 영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적으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때로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식들은 성장기를 거쳐 20대로 접어들어 성인이 된다. 부모 세대가 퇴장하고 명실상부한 가정의 중심으로 자식들과의 관계도 상호간 독립적 개인으로 재정립되는 시기다. 신체적으로는 젊은 시절과 다르게 한계를 느끼며 각종 경고 신호가 켜지기 시작한다. 50대는 사회 경력, 가족관계, 신체 건강 등에서 정점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서서히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변곡점이다. 상승 곡선의 추세를 일정 기간 이어가며 바람직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종결되는지 분기점을 이룬다. 사회 경력, 가족관계, 신체 조건의 변곡점이란 각각의 개인이 가족과 사회에서의 인정과 역할에 비례해 책임과 부담도 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젊은 시절에는 상투적이라 여겼던 동서양 고전들의 인생론 및 삶의 철학들을 향한 관심과 공감이 높아진다. 또한 삶의 책임감이 자신을 넘어 확장되어 다음 세대의 역할 모델이자 조언가로서 중요성이 커진다. 가정에선 성인이 되는 자식들에게 삶의 지혜와 원칙, 태도와 자세 등 어른으로서의 역할 모델이 된다. 비록 과거에 비해 커지는 세대 차이, 개성의 존중도 등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부모의 역할은 마찬가지다. 사회에서도 후배들의 역할 모델로서 역량과 품성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귀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대목에서 고전은 일종의 나침반 혹은 등대로서의 의미가 커진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계곡을 뛰어넘어 생명력을 유지하는 고전의 공통점이 인간 삶의 근본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최후의 승리자 미야모토 무사시. 오륜서가 440여 년 전의 일본이라는 시공간적 간극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현재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오륜서의 저자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 전국시대 말기인 1582년에 태어나 도쿠가와 막부 초기 1645년에 6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불패의 검객이다. 전설의 검성으로 추앙받으며 자신이 실전에서 터득한 칼싸움 현장의 경험을 높은 정신력으로 갈무리해 도의 경지로 승화시켰다. 성장기의 수련 과정, 청년기의 실전 경험, 장년기의 은둔에 이어 만년에 자신의 검술 비법, 승부관, 인생관을 집약한 오륜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흔히 오륜의 단어에서 조선시대의 지배적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 도덕의 3가지 강령과 5가지 인륜을 의미하는 삼강오륜을 떠올린다. 하지만 무사시의 오륜서와는 완전히 별개다. 한자를 봐도 삼강오륜의 륜은 도리를 뜻하지만 오륜서의 륜은 수레바퀴를 뜻한다. 삼강오륜이 봉건시대 공동체와 개인이 지향해야 할 8가지 추상적 덕목의 개념이라면 오륜서는 무사시가 수십 차례의 결투로 체득한 경험의 정수를 자연의 땅, 물, 불, 바람, 하늘 5개 영역에 비유해 집대성한 실전적 교훈이다. 무사시의 삶은 3부로 나눌 수 있다. 1부에선 13세의 나이로 결투를 시작해 30대 초반까지 검법을 연마하고 강호를 유랑하며 천하의 고수들과 60여 차례의 결투에서 승리하며 명성을 얻었다. 2부에선
홀연히 사라져 50대 중반까지 승부사의 삶을 반추하며 병법의 도를 정립했다. 3부는 1640년부터 1645년까지 6년간의 마무리다. 무사시는 그림과 서예, 정각에서 일정한 경지에 도달한 예술가이자 불교와 노장 사상을 깊이 이해한 철학자로서 육체적 무기인 칼의 세계를 정신적 문화인 도의 경지로 고양시켰다. 기존 관념이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몸과 마음을 꾸준히 단련해 필살의 검으로 강호의 고수들과 대결했기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오륜서를 관통하는 인생관과 승부관. 오륜서도 불교나 유교 등 그 어떤 가르침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군기와 군법서의 기록도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경험과 통찰에 기반했음을 분명히 했다. 무사시의 위대함은 통념화된 관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겪은 칼싸움의 경험을 내면적 성찰을 통해 무사도의 기반이 되는 보편적 사상으로 발전시켰던 부분이다. 오륜서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200여 년 동안 일본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병법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기원전 6세기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출신 소무의 손자병법, 19세기 초반 유럽 프로이센 출신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과 함께 세계 3대 병법서로 인정받는다. 오륜서를 관통하는 인생관, 승부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교훈이다. 무사시는 칼싸움의 좁은 공간에서 출발해 승부사의 사생관,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심신을 갈고 닦는 자기 개발에 이르는 폭넓은 세계로 확장했다. 오륜서의 소재는 상대를 먼저 베는 검법이지만 핵심 주제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실전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높은 경지의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인생 철학이다. 무사시의 삶과 원칙, 신념의 정수가 담겨있는 저작을 통해 전설적 승부사의 사상과 철학, 인생관을 만나며 독자들도 인생을 더욱 현실적이면서 원숙하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폭풍우가 위대한 뱃상홍을 만든다. 바다를 건너다 보면 긴 해협을 지나야 할 때도 있다. 선장은 배의 성능을 잘 알아야 하며 날씨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크든 작든 모든 싸움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넓은 바다에 배를 띄우는 선장의 마음가짐으로 난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오륜서 불의장. 잔잔한 호수에서 유람선 선장은 만들어져도 대양을 건너는 선장은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승리자는 위기를 이겨내고 탄생한다. 검성으로 추앙받는 무사시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무사시는 승부사의 삶을 넓은 바다를 건너는 배의 선장에 비유했다. 동행하는 배 없이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순풍을 타고 때로는 역풍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진로의 방해를 받아도 노를 저어 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승부사는 물론 평범한 일반인의 삶조차도 굴곡이 있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교차하게 마련이다. 좋은 시기에 교만하지 않고 나쁜 시기에 좌절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승리와 패배가 분명한 승부의 세계에선 누구나 최선을 다해 이기려 한다. 모든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투에 나서는 장수는 없다.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일이고 철저히 준비했더라도 예기치 않은 변수로 상황이 바뀌는 일은 허다하다. 개인은 물론 인간들이 모여 만든 국가, 기업, 종교단체 등 조직도 유기체처럼 탄생, 성장,
발전, 쇠퇴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는 일상적이다. 개인은 부모의 세례를 떠나 활동기로 들어서며 세파에 노출된다. 이런저런 도전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한다. 남들 보기에는 승승장구해도 나름대로의 우여곡절은 필연적이다. 크고 작은 성체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마음 자세로 임하며 시간이 흐르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거의 성공과 현재의 번영에 안주해 변화에 둔감해지고 내부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화석이 되어버리는 개인과 조직은 그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도전자들이 빈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세상에 영원 불변한 존재가 없듯 아무리 번영하던 개체도 언젠가 쇠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내부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혁신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면 번영을 연장하고 쇠퇴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위기 극복의 연속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찾아오는 위기는 개인이나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성장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것이 진정한 챔피언 마인드. 삶에서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듯 위기 자체를 회피하긴 어렵다. 다만 성공과 실패는 위기에 맞서 극복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성공하는 개체는 위기를 맞아 더욱 강해지고 도약의 계기로 삼는 반면 실패하는 개체는 위기가 오면 무너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성장 과정도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개인과 조직이 처한 환경과 특성에 따라 위기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위기 극복의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해 돌파하는 자세다. 부동산 투자로 대형 비즈니스 그룹을 일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017년 대통령 취임에 성공했던 도널드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수차례의 부침을 겪었다. 그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정신력이라고 말한다. 여러 차례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해 나는 성공이 지식이나 기술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강한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은 역경을 겪을수록 마음의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담대해진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는 기본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챔피언 마인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저자 김경준 작가가 쓴 50에 읽는 오륜서의 일부 중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50에는 인생관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50세 이후 성공적이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인생관을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를 통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관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죠.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에는 더 나은 운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땅, 물, 불, 바람, 하늘을 통해 자신의 삶의 철학을 녹여놓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읽어드린 내용 중 폭풍우가 위대한 뱃사공을 만든다라는 그 글귀가 강렬히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마 수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난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상당한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기와 기회는 늘 공존하고 반복되는 것이 삶의 이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 만약 위기라면 반드시 곧 기회가 함께 찾아올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재생 반복시켜 드릴 테니 시간이 되시는 분은 본 내용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으면 또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중한 인생 닥터 구독자님들이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크게 성공할 운명입니다.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한다는 것.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선조의 말씀을 깊이 새겨 병법의 도를 깨우치는 게 무사의 소임임을 깨닫고 느긋하게 정진하라. 오늘은 어제의 나에게 이기고 내일은 한 수 아래인 자에게 이겨 훗날에는 한 수 위의 자에게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련에 힘쓰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라. 바위 같은 마음이란 흔들림 없이 강하고 굳센 마음이다. 모든 병법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마음은 인간은 물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들조차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다. 그러므로 무사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땅에서 기초를 쌓았으면 물로 유연성을 배우고 응용력을 키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처럼 몸을 낮추고 꾸준히 수련해야 한다. 기본을 익히고 유연하게 응용하는 자세. 기본에 충실하지만 기본에 집착하지도 않는 응용력.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의 힘. 부단히 자신을 수련해 높은 경지를 추구함은 무사히 기본 덕목이다. 물이 항상 흐르듯 무사의 길도 정체되어선 안 된다. 꾸준히 수련하여 자신을 이기고 발전해야 한다.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사의 도는 결국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수련이 무사의 길이다. 무사시는 1001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10,000일의 연습을 연이라 했다. 단련이라는 글자에는 진정한 무예를 익히려면 1000일, 10,000일을 수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가슴에 깊이 새겨 1000일, 10,000일 부지런히 수련해 수련을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필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다.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며 나아가라.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설파한 10,000시간의 법칙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아주 뛰어난 천재를 제외하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최소한 10,000시간을 투자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천재라고 칭송되는 사람들도 사실 젊은 시절 투자한 10,000시간이 바탕이 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관찰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기나긴 훈련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영광의 시상대에 설 수 있었다. 이처럼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꾸준한 노력과 자신을 이기는 인내심이 있다. 적을 베는 승부의 순간은 짧지만 이 순간을 위한 1000일, 10,000일의 노력이 있기 마련이다. 1950년대 전성기를 보낸 전설의 프로골퍼 벤 호거는 하루도 쉬지 않는 연습벌레였다. 그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캐디가 알고, 사흘을 쉬면 갤러리가 안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나라 골퍼들에게도 회자되는 경구는 골프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했다. 세상에는 명인이 많다. 각 분야의 리더들은 꾸준한 정진으로 부단히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스페인 태생의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에 관한 일화다. 어떤 여인이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있던 피카소를 알아보고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값은 치르겠다는 조건이었다. 피카소는 흔쾌히 수락하고 단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줬다. 그러고는 농담 삼아 50만 프랑을 요구했다. 아니, 당신은 그림 그리는데 고작 몇 분밖에 안 쓰셨잖아요. 여인은 항의했다. 천만에요. 40년이 걸렸습니다. 피카소의 대답이었다. 이나모리 가주오 교세라 회장은 마스시타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로 꼽힌다. 그는 왜 일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나는 내면을 키우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내면을 키우는 건 오랜 시간, 엄격한 수행에 전념해도 이루기 힘들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건 내면을 단련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배에 따라 다르다. 젊은 시절에는 단거리 경주로 바라보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장거리 마라톤으로 변한다. 20에서 30대에는 열정과 의욕으로 질주함이 당연하지만 40에서 50대에는 대부분 호흡과 완급을 깨닫는다. 각자의 삶에 각자의 경로와 리듬이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재능으로 앞서 나가기도 하지만 부침이 있게 마련인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선 노력과 인내로 숙성되어야 멀리 간다는 직간접적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동적으로 움직여라. 기회를 잡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상대방이 공격해 오기 전에 기회를 잡아 먼저 공격하는 방법을 선의 선이라 하고,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오길 기다렸다가 빈틈을 공격하는 방법을 후의 선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대등의 선으로 서로 공격하는 가운데 먼저 기회를 잡아 공격하는 방법이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보다 먼저 기회를 잡아야 한다. 먼저 기회를 만들어 잡는 자가 이긴다. 기회를 잡는 방법은 선의 선, 후의 선, 대등의 선 3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모두 선이라는 점이다. 공격을 시작하는 것과 기회를 포착하는 건 다르다. 선제 공격이라도 일격필살의 기세가 부족한 허세는 약점만 노출할 뿐이다. 선제 공격이든 역공이든 맞서기든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격 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를 누가 잡았느냐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무사시는 전장의 주동성을 강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공격에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적은 방어로 일관하도록 유도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선수를 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격과 방어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칼싸움에선 기회가 순식간에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때 침착하게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의 선은 현대 검도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깨끗한 승리로 인정하는 공격이다. 적의 형세를 파악하고 본격적인 공격 이전에 선제 공격으로 예봉을 꺾어라. 그리고 적군의 기세가 꺾이는 순간 강하게 몰아붙여 승리를 확정하라. 라는 무사시의 가르침은 1대1에서든 집단 간의 전투에서든 병법의 기본이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의 선제 공격.
일본 전국시대 최고의 무장으로 평가받는 오다 노부나가는 기회 선점에 탁월했다. 노부나가의 전략적 역량은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560년 당시 오와리국의 태수였던 노부나가는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이끄는 사만 대군의 공격을 받았다. 노부나가의 병사는 4,000명 정도였다. 비상회의를 열었으나 참모들의 의견은 비관적이었다. 10배나 되는 적에 맞서 싸우는 건 무모하니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차라리 모두 함께 자결하자는 게 중론이었다. 노부나가는 출정 명령을 내리고는 아츠타 신궁으로 달려갔으나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1,0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는 신궁 안으로 들어가 승리를 기원하는 참배를 올렸다. 그때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흰색의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초조함과 두려움이 섞인 심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은 흰색 비둘기라는 길조를 보고 사기가 솟구쳤다.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노부나가는 부하들에게 적에게 들키지 않고 기습할 기회를 하늘이 내렸다 라고 고무해 전의를 북돋았다. 적진 앞에 다다른 그는 공격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돌격했다. 10배의 숫자를 믿고 방심하고 있던 요시모토군은 노부나가 군의 예기치 않은 선제 공격에 우왕좌왕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격하는 노부나가의 모습에 병사들의 전의가 불타올랐다. 결국 노부나가 군이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노부나가는 자신감과 운에만 의존하지 않은 치밀한 전략가였다. 아츠타 신궁에서 흰 비둘기를 날린 사람이 바로 노부나가 자신이었다.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의 심리를 읽고 선수를 친 것이다. 또한 전투 당일 비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예측하고 있었다. 기습 시 정확한 지점을 선택해 공격한 건 노부나가가 일찍이 방랑하던 시절 그 지역을 지나며 지형을 철저하게 익힌 덕분이었다. 선제 공격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의 결합물이었던 것이다.